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성동조선해양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 원 가까운 돈을 건넨 시기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은 2008년에 경영 위기를 맞아서 2010년부터는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 결과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성동조선의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동조선 정홍준 전 회장 등을 소환해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감사원도 수출입은행이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성동조선에 대한 경영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며 당시 수출입은행장의 규정 위반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의혹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사용기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입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쓰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과 김 여사의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4억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의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 6억여 원의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내곡동 특검 당시 논란이 됐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해묵은 의혹과 내곡동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인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당선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경 사장이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어떤 병원이 있다. 그 병원에 대통령께서 자주 다니시는데 거기에 그 의사를 통해서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라고 하니 갖다 주라. 당선 축하금 전달을 지시한 이화경 사장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딸로 사실상 그룹 오너인 인물입니다. A씨는 이화경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처음 요구받은 당선 축하금의 규모는 전달된 돈보다 훨씬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 1억 이상 돼, 5단위, 10단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말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룹 사정상 거액의 목돈을 만들어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하자 이 사장이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일단 1억 원만 주기로 합의됐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일단 1억을 갖다 드려라. 아무도 모르게 과자 박스로 위장을 해서. A씨는 몇 달에 걸쳐 임원들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떼내는 방식으로 만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어느 날 A씨는 퇴근길에 김 원장의 병원을 찾아가 만원권 만장이 담긴 과자 상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돈을 받았나요? 예, 직접 전달했죠, 제가. 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김윤옥 여사가 여기를 다녔고 그 김 원장이 주치의였다, 피부과.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장은 지난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의 고액 피부과 이용 논란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던 병원장 김모 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돈을 김 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한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리온그룹 측은 당선 축하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베리 굿! 너무 힘이 없어. 베리 굿 해주든지. 베리 굿. 약간 소녀 같아서 그래요. 베리 굿 하려면 베리에다가 힘으로 엄청 집어넣어야지. 좋습니다. 예. 그게 학년대 어쩔 거야.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뚜기 같은 남자. 이제 다 일어섰습니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과 함께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됐네요. 17번째요. 어떠세요? 그 베리굿 좋으셨습니까? 베리굿? 네, 오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베리굿 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엄청 바쁜데. 예.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서 오시고. 사실은 이명박 씨가 이제 절이 되고 나서 본인 입장에서도 참담할 거고요. 보는 국민도 참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쪽에 직접적인 이명박이 피해를 당한 정치인들 중에 아마 강기정 의원께서 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영포 빌딩인데 잊히지 않는 것이 그 영포 빌딩에 자녀 위장 취업시켰던 소위 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녀 위장 취업 의혹을 폭로시켜서 결국 MB가 사과하고 또 안 낸 세금도 냈던 그런 일이 저와 MB와 악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포 빌딩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큰 비밀 창고, MB를 스스로 올감해 있는 그런 건물일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MB와 악연이 MB가 이제 어떻든 묻지마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뉴타운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4대강 한다 그래서 그것 말기다가 또 저는 재판받게 되고 또 종편 집시법 악법 처리한다 그래서 그것 막다가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MB를 넘어서 김윤옥 당시에 여사가 로비스트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또 곤욕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MB가 괴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제 보니까 괴물인 건 분명한데 이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들의 눈 탓도 있지 않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눈 탓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세력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세력 전체가 이득을 보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공범의 뭐 언론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정계 학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명박 포토라인 딱 서는 순간 저는 생각나는 분이 강기정 의원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실까. 그래서 또 그런 분이 또 우리랑 방송을 하고 계시네. 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씨에 대한 혐의도 뭐 엄청 많이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연임 노비 남상태 지금 그 아주 비슷한 구조로 또 김윤옥 씨의 비리도 나오고 있고 그때는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를 김윤옥 여사를 통해 받았다. 이거 제보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제보 받던 걸 폭로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상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형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되면서 결국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그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또 돈을 받았다 또 다른 돈을 받았다 이런 걸 흘러나온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받은 그 제보 김윤옥 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멕스 수표를 아멕스 애행자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달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걸 당시에 폭로했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밝히지 못하고 덮어졌던 거죠. 결국에는 사필기정. 네. 사필기정. 사필기정. 그 정치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뒤집혀요. 이명박 씨가 출석하는 뭐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역사는 뒤집혀요. 단 뒤집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아닐 때죠. 악은 어차피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뒤바뀔 때 한 사람은 피해자로 검찰 보더라인에 서고 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B가 이제 저렇게 소환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사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전에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너무 강하다. 또 맨날 싸운다. 그 사실은 강하고 싸운 얘기의 거의 60% 이상은 이명박 정부 때 MB하고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 의원이 너무 싸운다, 강한다, 싸움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MB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싸울만 했구나. 그렇죠. 그래도 강기정 당시 의원이 싸운 것이 또 그랬구나라는 예.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줘서 예.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듯 이게 지금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한 듯 하지만 우리 따뜻한 남자. 잘 알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네. 김은영 여사가 직접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던 당시에 진짜 제대로 공격 한번 하셨었네요. 그때는 막 그냥 청와대도 뒤집어졌고 국회도 뒤집어지고 제가 그날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대정부 질의하면 장관 총리를 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의하면 요즘에는 대정부 질의가 또 많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중계도 해주고 그래서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대정부 질의하면 딱 지역구 분들을 초청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모셔놓고 자기 대정부 질의하면 방청석에 불러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 유권자들이 응원도 왔어요. 버스로 한 차 와서. 근데 그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나서 국회며 청와대며 모든 언론이며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네, 그 기억이 그 대정부 질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뒤로 저의 강한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 당시에 김현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봤다.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하러 헌납했겠느냐. 맞아. 야, 그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 왜 우리가 웃는지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어쨌건, 야, 그거 한번 다시 이번에 알려줘야 되겠구만요. 저, 김윤옥 조사 받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조사 받겠죠, 김윤옥? 네. 가장 비열한 방식은 재산을 헌납하겠다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2년 지나도록 헌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사위가 관리하게끔 만들고 청계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빚을 갚는 뭐하러 헌납하겠느냐. 이 사람은 평생이 그런 거야. 실소유주. 법률상 소유주는 아닌데 사실상의 그 모든 게 다 실소유주야.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이 아침에 이명박 씨가 6시 반 넘어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만큼이나 많은 숫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더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그 상세한 진술을, 적극적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방식이 원리 원칙대로만 따지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입장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론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를까 봐서라도 사실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상당한 시간을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 부분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컨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론의 압박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을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는데 그렇죠. 이 MB의 경우는 있는데 하도 전직 대통령이 부정을 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 사실은 여론조사 보니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약 80% 정도가 엄정 수사해야 된다. 엄정 수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여론에서 밀려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검찰 내부적으로 뭐 강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MB에 가까운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테고. 네. 요즘 이제 선거 운동을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저께는 그 택시 중에 개인 택시, 기독교, 교회 믿은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인사를 갔더니 몇몇 분들이 거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실제로 박근혜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MB를 잡으려고 한 거다, 이 수사는. 이렇게 자기 시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합니다. 막 정치 평론을 하고. 요즘엔 다 정치 평론가죠. 뭐.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이명박도 구속시키면 부담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만이 귀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야, MB가 너무 많이 해먹었네. 에? 사실은 박근혜보다 MB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주이다 보니 주로 하길래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결코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구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구속 영장도 쳐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개혁 작업이냐 어느 쪽이냐에 서로 간에 프레임이 맞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두는 거죠. 그 대상이 오히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증거가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도 정말 떳떳한 일을 했으면 또 떳떳하다고 했으면 지지자들도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없고 또 요즘 그 누군가요? 거기가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돈 제대로 쓸 줄 알고 갖다 줬더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던 이번에 재판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내부에서도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취지를 정말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명으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맞다 싶어요. 고립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반성하고 정말 불가피했던 점을 사과하고 이러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지금은 막 증거도 위조해 가고 영포빌딩 문서도 조작했다고 오히려 오리발 내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비열하다 그럴까요? 자기 비리는 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들 죄를 감경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도요. 조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MB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자기를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사실은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도 저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MB는 그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니 국민한테 사과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고 이명박 측으로 보면 피해를 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들을 제가 해줬는데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구속. 지금 우리 뭐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구속 영장을 언제 칠 거다 뭐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하고 그리고 구속을 안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이거나 그냥 죄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봐주자. 이런 건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또 불구속이나 죄가 없음이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 성동조선의 청탁대가. 오늘 또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사람이 이명박 측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임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우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측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김윤옥한테 얼마가 갔으며 이상주가 일부 가져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득 포함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 중에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 정도가 건네졌고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이팔성 이상주 통해서 줬고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정도를 이상주가 김윤옥에게 전달하니까 한번 보시자 뭐. 내가 다 기부한 사람인데 내 이런 걸 받겠어요? 직접 보시죠 뭐 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전체 5억 원 중에 또 뭐 5억 원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받고 한 번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씨의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예.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품 백에 외화를 가득 담아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다르고 그리고 그 명품백에 돈 붙였다는 건 뉴욕의 한인 사업가니까. 김윤옥 씨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뉴욕 한인 사업가가 돈을 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업권을 요구했고 이것을 수습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놀랄만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지주회장이 줬다는 이것은 사실은 뇌물성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관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 받은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성동조선 그다음에 뉴욕 한인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폭로했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아멕스 수표를 다발로 받았다.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아멕스 수표라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그 여행자 수표라고 하구만요. 여행자들이 외국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국 그 보통 수표하고 달리 여행자 수표는 그냥 이렇게 뭐 서명도 없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명품백 안에 아멕스 수표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명품백이 아무리 커도 한화로는 뭐 설명이 안 되고 또 외화는 뭐 우리가 100달러 외에도 더 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멕스 수표식이라고 그러면 수십억 원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달러 짜리로는 얼마 못 담죠. 그것은 얼마 못 담을 것 같고. 그래 저도 그 아멕스 수표를 직접 국회 지점 농협은행에서 한번 발행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그때 10만 원짜리를 그냥 발행해봤는데 그걸 우연히 최근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해보라 했어요. 제가 10만 원 주고 당시에 아멕스 수표를 끊어봤어요. 부인한테 이렇게 로비하면은 통했었나 보죠? 그때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로비 사건을 쭉 제보받고 그 추적할 때 김윤옥 여사 쪽이었거든요. MB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쪽으로 가는 그 로비 통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면 김재정. 그다음에 김재정의 이 부인 지금 이야기하는 권 씨 있잖아요.
이 김재정 씨 부인 다스의 권영미 씨. 최대 주주였던 이 권 씨가 요 김윤옥 여사하고 또 말이 통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노비 통로했다.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정치인이고 뭐 기업인이고 결혼 생활 해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남편이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견제를 좀 해주면서 그러면 부패가 확실히 줄어들 텐데 부인이 이런 지금 드러난 전력만이에요. 드러난 것만 뇌물의 구조상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의 로비가 들어오면은 그에게 돈을 받고 이명은 말할 것도 없고 김윤옥 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흔한 일자리 하나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수출입은행 8년 동안 3조 2천억 투입하는 이성동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로비 수억 원 정도의 로비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엄청 쓰이는 부분까지 가요.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어저께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냥 이분은 내가 보기엔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마인드가. 태극기 꽂고. 김윤옥이나 이런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뒤에다 백팩 메시고 나는 이게 김윤옥 같은 사람들이 막 명품 처발라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오는 그 느낌에 지금 영부인께서는 그렇죠. 백팩에 태극기 메고 난 태극기 부대 할머니인 줄 알았어. 저도 그 뒷모습은 영락없이 그 시청 앞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소탈하세요. 사실 장애인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국민적인 성원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시려고 노력하는 경기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건 그 소탈함이 김윤옥의 이 느낌하고 김정숙 여사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으로 쭉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에게 가족, 정치인에게 부인 이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에게 가족이란 건 잘못하면 가족에 둘러싸이고 가족 때문에 비리와 부패의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정치인에게 부인은 정말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에 따라 그 정치인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입을 덮고 24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 다양한 방식의 대화, 다양한 방식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인의 말에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나중에는 두 번, 세 번 하면 믿게 되는. 그래서 백인머리 송사란 이야기가 뭐 나오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부인과 가족들을 어떻게 잘 정치인들은 관계를 잘 맺냐가 그 정치인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기숙 여사님 잘 듣고 계시죠? 거기는 너무 심하게 저를 그러니까요. 간섭을 해요. 그냥 좀 놔둬도 될 건데. 애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웃는 줄 아세요? 실제로 유기숙 여사님 한번 나오고 나서 강기정 의원께서 경기를 일으키셨어요. 네, 다시는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저 대신 이렇게 저는 방송하고 있지만은 저 대신요 농협 보답대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주민들 위로하는 행사 이런 데 다 다녀요. 저 대신. 네. 광주의 김정숙.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대응 방식이 미온적이라고 여러 번 질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첫 후속 조처로 강원랜드 부정합격 관련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부정합격이 확인된 사람들인데 아직 검찰 기소 전이지만 일반 기업에서처럼 면직 처리부터 하고 개별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감독기관인 산자부와 곧 협의에 나섭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조처하면 피해 구제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당시 입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강원랜드 탈락자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사법 처리 전이라도 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이번 방침을 다른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데 정부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조처가 야당 의원들이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MB 관련한 거 아니면은 이 뉴스가 전 답이었어요. 어저께.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전부 직권 면직. 한마디로 말해서 퇴사시킨 거거든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예요. 네. 지금 잘못됐다고, 부정 채용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의 뭐 법적인 마지막까지 판단을 나오진 않았지만 부정 채용된 건 맞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정의롭지 않는 거고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양부남 지검장이라고 광주 지검장인데요. 광주 지검의 지검장인데 이 양부남 지검장이 저하고 아파트를 이제 같이 살았어요. 광주 그 아파트 여기는 좀 큰 평수 1, 2라인 저는 5, 6라인 작은 평수 살았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다고 해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는데 그런 분이 지금 강원랜드 부정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라는 것이 진척이 이제 느리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 합격된 사람들은 근무를 하거나 또 배제돼 있지만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원칙적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예. 청와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부정행위자 적발이 됐으면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 있는 자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적발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강하게 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베한테도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기업들의 이런 부정 채용 문제가 사실은 사회의 불공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이렇게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장들이 법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데 아이고 이건 뭐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하고 겨우 이제 업무 배제 정도 하다가 어제 이제 공공기관장들이 화들짝 또 놀랐을 겁니다. 지금 강원랜드의 2012년 13년에 신입사원 518명 중에서 최소 493명 부정 청탁이 확인된 사람 아니에요. 네. 퍼센트로 말하면 95%가 부정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네. 나머지 5%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일까. 최소란 표현이 쓰는 게 나머지도 그랬을 개연성이 있는데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만 95%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여 명이 이렇게 업무 배제가 됐잖아요. 그럼 네. 업무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고도 강원랜드가 돌아간다면 그건 그러면 200여 명은 필요 없는 유유인력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네요. 아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래 공기업이요. 저희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정말 공기업 장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공기업을 개혁할 건 개혁하고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기업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의정 활동을 했거나 또는 대선 과정에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분들 역시 우리가 과거 야당일 때 여당 비판한 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임기만 채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공기업 수장들이 정말 지금도 그런 의지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313곳의 부정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그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끝까지 파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채용이 최소 58곳 정도의 공공기관에서 밝혀진 것만 그래요. 578명 정도의 혜택을 받다. 지금 강원랜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들이 가산점이 있어요. 강원 출신들이 강원랜드 들어가는 게 평생의 꿈처럼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또 2년 지나면 또 정규 직원 시켜주고 막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알바를 막 하면서 정규 직원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계속 안 돼. 알고 봤더니
부정 청탁자들이 다 취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피해는 청년들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문제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뭐 개혁 작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50여 군데의 공공기관, 특히 예를 들면 사실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금감원장까지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정 취업 문제로.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사회 전 사회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뭐 이제 과거 정부는 놔두더라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전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불공정과 비리와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이번엔 단호하게 대통령 지시도 지시지만은 단호하게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좀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했던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것 한번 해주실랍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더 유명한 거.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강기정이 먼저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완료됐어요. 인적 구성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경제부처가 빠졌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 경협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북핵이 중요한 이슈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북핵 문제를 이슈로만 다루겠다라는 의지에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얻은 교훈인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만들고 뭐 금강산 문 열고 했는데 이것이 군사 내지는 정치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폭삭 무너지더라 순간. 그래서 이번에는 비핵화나 핵 문제를 가지고 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서로 간의 인정과 체제 유지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것 같아요. 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임종석, 총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고 위원으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정부 전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분들이 매주 또는 격주 1회에 모여가지고 상황도 설명하고 상황을 맞춰보고 조율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제도 조율해야지.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남북관계 문제가 이제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체육 어디에 규정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국무회의 정도 급으로 지금 준비위원회를 사실은 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통일부 장관이 간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배석자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세 개 분과로 나눠서 크게 의제를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홍보하고 소통하는 분과, 그 다음에 운영하고 지원하는 분과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구만요. 그리고 그 운영의 배석자들을 실무자들로 수석급 또는 차관급들로 해서 두어서 실질적인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차곡차곡 될 거고, 오늘 이제 기사에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말 이 한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런 관계를 운전좌석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트럼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예. 여담인데 이거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3월 15일이 3.15 보정선거 관련한 3.15 의거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걸 이제 폭로한 그 부분, 거기를 이낙연 총리는 지금 남미 순방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일정 때문에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네 왜 228 대구에는 홍준표가 안 왔잖아.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안 오냐고 막 발끈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3.15는 부정선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명박의 개인 비리 때문에 얘기가 좀 덮이고는 있습니다만 댓글 사건 같은 게 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킨 그 세력이 3.15 부정선거 관련한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안 온다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 아니 이제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 진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특사가 오고 또 특사를 보내고 정의용 서훈 특사를 보내고 다녀와서 또 러시아와 일본을 갔죠.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중국까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참 차곡차곡 준비된 정부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예. 잘해요. 뭐 지금쯤이면 이명박이었으면 지금 4대강을 하니 많이 반대 찬성하고 난리가 났을 때가 지금쯤입니다. 사실 이명박 초기에 저 그때 MB 초기에 그냥 그 싸움 많이 나고 난리였습니다만 그런 낭비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토목공사 하겠다고 야단 쳤던 이명박 초기에 비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미래로 향하는 준비를 말 그대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미래를 향한 준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김동원, 정세현, 이종석 화려하신 분들이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들어갈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뭔가 정상회담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유리 그릇 다루듯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그 자문 그룹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남북 관계를 풀었던 인력 풀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문해주고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은 순항할 거로 보이네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지난 2차례 정상회담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근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북 특사단 방북 시에 합의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맡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에 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본가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속도감 있게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지지율이 또 방송은 오늘 나왔는데요. 놀랍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뜻이 여기 그냥 반영됐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흐름상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발 상황의 악재들이 다 반영된 이 지지율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뭐 미세하나마 올라갔거든요. 지난주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3% 올라서 74%가 됐습니다. 출범 초기하고 아주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를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재인 우리 정부가 큰 방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의지의 박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당이 똑같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개혁 작업이 안 될까 봐서라도 더 지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국민들이 성숙하다는 뜻이죠. 내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적극적 지지겠죠. 네, 네. 내 삶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 주춤하면 안 되라고 하는 확고한 정치적 수준이 높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선거에 대처하는 야당들이 이런 거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분석이 안 되니까 좌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를 넘어서 주체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지. 예. 그런 스캔들로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의 대통령, 당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투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히려 막 반등하고 이러는 부분은 확실히 국민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인드랄까 눈높이가 엄청 높아진 거다. 저는 그런 결과물로 보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게 70%를 넘어간 지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라 하나? 예전에는 60%가 깨졌다. 59.9%일 때. 그래가지고 막 종편이나 여러 군데서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 이렇게 막 흔들었잖아요. 네, 더 과장하고 네, 더 과장되고. 신나서 막. 지금은 뭐라 그러죠? 73%면? 지금 그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론조사 안 봅니다. 안 봐버려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 홍준표 씨는 네. 여론조사 중에 특히 갤럽을 떡 찍어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갤럽이 사실은 이명박이 최측근 최시중이 운영을 했었다는 걸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제 국민들한테 먹혀서 그런 거지 또 떨어질 거야. 그런 식의 정신승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슈가 조금만 악재가 나오고 뭐 최근만 해도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선동해 돼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로 막 부채질 해댔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왜 문재인 후보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 박스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더 좀 예민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을 꼭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 예민하게 지금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권 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부러 뭔가를 띄워서 부양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경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시성 정책. 한번 떠보기 해가지고 여론만 떠보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이렇게 부양시켜 왔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그냥 어쩌면 계획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꾸준히 묵묵히 가다 보니까 악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당연 사필 기정으로 남북 같은
완전히 호재가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남북 문제가 그게 막 발표되고 거의 동시에 안희정 지사 건이 터지면서는 올라갔다기보다는 미세하게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시적인 충격파가 있었던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힘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보호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빠지고 개혁을 못하게 되면 결국엔 내 손해라고 하는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세를 보이고 그러는 속에 이제 최근에 오늘 일자리 추경 4조 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추경 4조라는 것이 잘 처리돼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공방으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드려본 소리입니다.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밖에 없다 보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후보 검증을.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부산의 원팀처럼 광주도 원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원팀은 새누리당이 지금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원팀이기 때문에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더 큰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단합하는 것이 제일 번 중요한데 우리 호남에서 민주당, 광주에서 민주당의 원팀은 원팀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원팀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증을 안 돼요, 검증이란 것이. 우선 광주만 하더라도 후보가 벌써 7명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이 검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광주 KBS 방송이 2주 2번에 걸쳐서 선거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는 일자리 토론이었고 하나는 그 교통 토론이었고 2주째. 근데 2주째 이용섭 후보나 윤장현 후보가 안 나와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 같이 하는 토론 프로그램.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뭐 계속 그래도 안 나와요. 아마 나오면 왜 일자리 버리고 국민 일자리 버리고 자기 일자리 찾아왔냐. 뭐 이런 식 공격받을까만이. 그 편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검증이 또 안 되는 거죠. 검증을 철저히 하는 원팀. 이런 것이 광주는 중요한 거죠. 예. 정치한다는 거 참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의 기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구든 간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권위,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네. 정치인은 오히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성.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토론을 해야 된다면 토론장에 나와야 되고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것이 불리하더라도 아무튼 공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면 알 권리 위해서 나와야 된다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판을 두들고 계산기를 두드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광주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수도?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때 한번 아뜨거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 세력의 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총선 때 너무 아프니까 전라남북도 호남에 엄청 공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영부인부터. 네. 그래서 광주에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광주 이제 시장, 지금까지 광주 시장은 중앙정부의 전달자, 관리자, 기능인, 행정인 이런 사람이 그동안 이제 광주 시장이 됐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정부라는 것이 자립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지방정부의 어떤 독립성과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광주광역시라는 곳은 그 사실상 수도가 서울이지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광주가 갖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심장이기 때문에 광주의 리더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의 리더도 훌륭해야 되지만 광주의 시장, 광주의 리더는
광주다워야 되는데 거의 뭘까 이런 것을 아마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도요 서울 올라와 살면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호남 출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서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 같은 느낌으로 자부심 갖고 살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서울 올라와가지고 광주 출신이나 호남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죠. 번적지도 바꾸고 그랬던 것은 익히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그 구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의회 기자실이라든가 이용섭 후보도 뭐 기자실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했었는데, 제가 구도청 앞을 선택했던 것은 저는 뭐 다른 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곳에서 당당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구도청 앞에 야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발표했던 그 전일빌딩 도청 앞 그 광장이었어요. 우리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 발표를 하고 2번씩이나 거기에 서서 광주의 얘기를 하고 호남의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강기정 후보 당신은 거기에 설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출마 선언장이 남달랐다는 것도 있고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광주의 시장은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제가 5.18을 넘어 더 큰 광주 이런 슬로건을 뭐 잡아봤습니다만, 우리가 5.18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지는 확실히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5.18을 넘어서서 더 큰 미래로 향하는 그런 일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광주의 리더는 다른 광주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젊은 정치인이 인생의 스토리도 있어요. 네. 광주에 딱 맞는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면 개고생 하신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시장님들은 대부분 다 관료 출신들이 많아서 5.18 때 도대체 광주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일까 싶은 그런 역사가 꽤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아침에 차 한잔 하는데 광주의 후보 검증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적어도 광주시장 후보의 검증 기준, 광주시장 후보의 자격 기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또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좀 공감이 됐었어요. 예. 1980년 5월 달에 시민군의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재에 맞서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분이 광주시장을 40년 가까운 시간 흐른 다음에 하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냐고요, 일단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실무도 겸비해 이명박과 막 맞서 싸워가지고 탄압도 받아. 이건 뭐 거의 완벽하신 분인데. 심지어 당의 정책 같은 걸 만드는 컨텐츠도 있어요. 어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자체 장들, 리더들은 행정력이 강하거나 이렇게 이러면 된다 했는데, 앞으로는 당에 신뢰받는, 그래서 당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느낀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로 또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갈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이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도 만들고 유지하고 함께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공천하고 세워서 민주당 정부를 계속 이어가야만 좋은 정책도 이어지고 좋은 사람도 많이 발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볼 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의 리더, 시장, 도지사들은 정말 민주당스러운, 민주당다운 그런 사람이 역시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크고요. 다른 후보들도 저는 훌륭한 분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강기정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 자, 알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이 아니었나, 신청자 여러분께. 그런데 뭐 어떻게요? 발이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 제보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제보 받은 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상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형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되면서 결국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그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또 돈을 받았다, 또 다른 돈을 받았다, 이런 걸 흘러나온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받은 그 제보, 김윤옥 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멕스 애행자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달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걸 당시에 폭로했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밝히지 못하고 덮어졌던 거죠. 결국에는 사필기정. 네. 사필기정. 그 정치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뒤집혀요. 이명박 씨가 출석하는 뭐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역사는 뒤집혀요. 단 뒤집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아닐 때죠. 악은 어차피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뒤바뀔 때 한 사람은 피해자로 검찰 보도라인에 서고, 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B가 이제 저렇게 소환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사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전에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너무 강하다, 또 맨날 싸운다. 그래서 사실은 강하고 싸운 얘기의 거의 60% 이상은 이명박 정부 때 MB하고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 의원이 너무 싸운다, 강한다, 싸움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MB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싸울만 했구나. 그렇죠. 그래도 강기정 당시 의원이 싸운 것이 또 그랬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줘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듯, 이게 지금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한 듯, 하지만 우리 따뜻한 남자. 잘 알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김윤옥 여사가 직접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던, 당시에 진짜 제대로 공격 한번 하셨었네요. 그때는 막 그냥 청와대도 뒤집어졌고 국회도 뒤집어지고, 제가 그날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대정부 질의하면 장관 총리를 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의하면 요즘에는 대정부 질의가 또 많고,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중계도 해주고 그래서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대정부 질의하면 딱 지역구 분들을 초청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모셔놓고, 자기 대정부 질의하면 방청석에 불러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 유권자들이 응원도 왔어요. 버스로 한 차 와서. 근데 그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나서 국회며 청와대며 뭐 모든 언론이며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그 기억이, 그 대정부 질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뒤로 저의 강한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 당시에 김윤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봤다.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하러 헌납했겠느냐. 맞아. 야, 그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 왜 우리가 웃는지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어쨌건, 야, 그거 한번 다시 이번에 알려줘야 되겠구만요. 김윤옥.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성동조선해양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 원 가까운 돈을 건넨 시기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은 2008년에 경영 위기를 맞아서 2010년부터는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 결과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성동조선의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동조선 정홍준 전 회장 등을 소환해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감사원도 수출입은행이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성동조선에 대한 경영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며 당시 수출입은행장의 규정 위반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의혹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사용기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입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쓰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과 김 여사의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4억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의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 6억여 원의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내곡동 특검 당시 논란이 됐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해묵은 의혹과 내곡동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인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당선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경 사장이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어떤 병원이 있다. 그 병원에 대통령께서 자주 다니시는데 거기에 그 의사를 통해서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라고 하니 갖다 주라. 당선 축하금 전달을 지시한 이화경 사장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딸로 사실상 그룹 오너인 인물입니다. A씨는 이화경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처음 요구받은 당선 축하금의 규모는 전달된 돈보다 훨씬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 1억 이상 돼, 5단위, 10단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말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룹 사정상 거액의 목돈을 만들어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하자 이 사장이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일단 1억 원만 주기로 합의됐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일단 1억을 갖다 드려라. 아무도 모르게 과자 박스로 위장을 해서. A씨는 몇 달에 걸쳐 임원들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떼내는 방식으로 만원권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어느 날 A씨는 퇴근길에 김 원장의 병원을 찾아가 만원권 만장이 담긴 과자 상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돈을 받았나요? 직접 전달했죠, 제가. 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김윤옥 여사가 여기를 다녔고 그 김 원장이 주치의였다, 피부과.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장은 조사받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조사받겠죠, 김윤옥. 가장 비열한 방식은 재산을 헌납하겠다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2년 지나도록 헌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사위가 관리하게끔 만들고 청계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빚을 갚는 뭐하러 헌납하겠느냐. 이 사람은 평생이 그런 거야. 실소유주. 법률상 소유주는 아닌데 사실상의 그 모든 게 다 실소유주야.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아침에 이명박 씨가 6시 반 넘어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만큼이나 많은 숫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더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그 상세한 진술을, 적극적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방식이 원리 원칙대로만 따지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입장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론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를까 봐서라도 사실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상당한 시간을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 부분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컨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론의 압박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을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는데 그렇죠. 이 MB의 경우는 있는데 하도 전직 대통령이 부정을 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 사실은 여론조사 보니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약 80% 정도가 엄정 수사해야 된다. 엄정 수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여론에서 밀려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검찰 내부적으로 뭐 강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이 MB가 가까운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테고. 네. 요즘 이제 선거 운동을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저께는 그 택시 중에 개인 택시, 기독교, 교회 믿은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인사를 갔더니 몇몇 분들이 거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실제로 박근혜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MB를 잡으려고 한 거다, 이 수사는. 이렇게 자기 시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합니다. 막 정치 평론을 하고. 요즘에 다 정치 평론가죠. 뭐.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이명박도 구속시키면 부담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만이 귀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야, MB가 너무 많이 해먹었네. 에? 사실은 박근혜보다 MB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주이다 보니 주로 하길래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결코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구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구속 영장도 쳐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개혁 작업이냐 어느 쪽이냐에 서로 간에 프레임이 맞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두는 거죠. 그 대상이 오히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증거가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도 정말 떳떳한 일을 했으면 또 떳떳하다고 했으면 지지자들도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없고 또 요즘 그 누군가요? 거기가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돈 제대로 쓸 줄 알고 갖다 줬더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던 이번에 재판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내부에서도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취지를 정말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문서까지 조작해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명으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맞다 싶어요. 고리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반성하고 정말 불가피했던 점을 사과하고 이러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지금은 막 증거도 위조해 가고 영포빌딩 문서도 조작했다고 오히려 오리발 내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비열하다 그럴까요?
자기 비리는 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들 죄를 감경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도요. 예. 조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MB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자기를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사실은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도 저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MB는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니 국민한테 사과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고 이명박 측으로 보면 피해를 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들을 제가 해줬는데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구속. 지금 우리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구속 영장을 언제 칠 거다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하고, 그리고 구속을 안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이거나 그냥 죄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봐주자, 이런 건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또 불구속이나 죄가 없음이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 성동조선의 청탁대가. 오늘 또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사람이 이명박 측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임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측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김윤옥한테 얼마가 갔으며 이상주가 일부 가져갔을 거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득 포함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 중에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 정도가 건네졌고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이팔성 이상주 통해서 줬고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정도를 이상주가 김윤옥에게 전달하니까 한번 버시자 마. 내가 다 기부한 사람인데 내 이런 걸 받겠어요? 직접 버시죠 뭐 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전체 5억 원 중에 또 5억 원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받고 한 번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씨의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예. 의원님하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품 백에 외화를 가득 담아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다르고 그리고 그 명품백에 돈 붙였다는 건 뉴욕의 한인 사업가니까. 김윤옥 씨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뉴욕 한인 사업가가 돈을 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지난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의 고액 피부과 이용 논란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던 병원장 김모 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돈을 김 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한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리온그룹 측은 당선 축하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베리 굿! 너무 힘이 없어. 베리 굿 해주든지. 베리 굿. 약간 소녀 같아서 그래요. 베리 굿 하려면 베리에다가 힘으로 엄청 집어넣어야지. 좋습니다. 예. 그게 한견도 어쩔 거야.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이제 다 일어섰습니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과 함께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됐네요. 17번째요. 어떠세요? 그 베리굿 좋으셨습니까? 베리굿? 네. 오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베리굿 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엄청 바쁜데. 예.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답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서 오시고. 사실은 이명박 씨가 이제 절이 되고 나서 네. 본인 입장에서도 참담할 거고요. 보는 국민도 참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쪽에 직접적인 이명박이 피해를 당한 정치인들 중에 아마 강기정 의원께서 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영포 빌딩인데 잊히지 않는 것이 그 영포 빌딩에 자녀 위장 취업시켰던 소위 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녀 위장 취업 의혹을 폭로시켜서 결국 MB가 사과하고 또 안 낸 세금도 냈던 그런 일이 저와 MB와 악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포 빌딩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큰 비밀 창고, MB를 스스로 올감해 있는 그런 건물일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MB와 악연이 MB가 이제 어떻든 묻지마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뉴타운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4대강 한다 그래서 그것 말기다가 또 저는 재판받게 되고 또 종편 집시법 악법 처리한다 그래서 그것 막다가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MB를 넘어서 김윤옥 당시에 여사가 로비스트로부터 돈을 받았다. 예.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또 곤욕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MB가 괴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제 보니까 괴물인 건 분명한데 예. 이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들의 눈 탓도 있지 않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눈 탓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세력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세력 전체가 이득을 보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공범의 뭐 언론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정계 학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명박 포토라인 딱 쓰는 순간 저는 생각나는 분이 강기정 의원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실까. 그래서 또 그런 분이 또 우리랑 방송을 하고 계시네. 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씨에 대한 혐의도 뭐 엄청 많이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연임 노비 네. 남상태 지금 그 아주 비슷한 구조로 또 김윤옥 씨의 비리도 나오고 있고 그때는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를 김윤옥 여사를 통해 받았다.